서울의 겨울바람은 칼날 같았다. 잿빛 하늘 아래. 거대한 빌딩 숲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은 얇은 옷을 입은 김단비의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19. 세상은 그녀를 거지소녀라 불렀지만 단비는 스스로를 생존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작정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도시의 흐름을 읽고 온기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사람들의 무관심 뒤에 숨겨진 작은 온정을 귀신같이 발견해내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모든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이었다. 한 번 본 얼굴, 스쳐 지나간 차 번호판, 복잡한 골목길의 지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모든 디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9살 이전 기억은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 기억의 공백을 채워주는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목에 걸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 속 반으로 쪼개진 옥팔찌 조각뿐이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의 옥조각은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그러나 침묵하는 증거였다. 그날도 단비는 차가운 바람을 피해 지하철 환풍구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광장 쪽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태상그룹의 연말 자선 행사였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화려한 현수막 아래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노숙인들에게 뜨거운 떡국을 나눠주고 있었다. 단비는 이런 행사를 믿지 않았다.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선량함을 과시하기 위한 위선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꽁꽁 언 몸을 녹여줄 뜨거운 국물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었다. 그녀는 인파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광장 한가운데 멈춰 서더니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다. 그 중심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노파가 있었다.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몹시 쇠약해 보였고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헤매는 듯 공허했다. 태상그룹의 총수 박영옥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중년 여인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우아한 옷차림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경멸하듯 훑고 있었다. 단비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는 위험한 사람이다. 박 회장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미리 준비된 자리로 와서 직접 떡국을 푸기 시작했다.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단비는 그 모든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또 하나의 잘 짜인 연극일 뿐이었다. 박 회장이 단비 근처에 있던 한 노인에게 떡국 그릇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코트 소매가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리고 그 주름진 손목에 채워진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옥팔찌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단비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 팔찌, 은은한 녹색 빛깔, 그 안에 흐르는 독특한 구름문에 빛을 반사하는 방식까지. 그것은 그녀가 10년 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옥조각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나머지 반쪽이었다. 단비의 머릿속에서
아무런 맥락 없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 떠올랐다. 여할머니도 이 팔찌를 하고 있구나. 두투,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의 이 작은 조사가 굳게 닫혀있던 그녀 기억의 창고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쨍그랑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귀가 멍멍해지면서 현실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오래된 장면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작은 손목에 완전한 형태의 옥팔찌를 채워주는 감촉. 우리 세연이 정말 예쁘네 하고 속삭이는 봄 햇살처럼 따스한 여인의 목소리. 비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낯설지만 그리운 향기. 세연아. 기억의 파편은 짧고 강렬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지만 단비의 온몸을 거대한 전율로 휩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세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 방금 들렸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박 회장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채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차가운 인상의 여인, 민서진은 떠나기 전 경멸적인 시선으로 군중을 한번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단비에게 머물렀지만 그저 길가의 먼지를 보는 듯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순간은 끝났다. 하지만 단비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떡국을 받을 생각도 잊은 채 인파를 빠져나와 자신만의 은신처인 낡은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주머니를 풀어 반으로 쪼개진 옥 조각을 꺼냈다. 늘 차갑기만 했던 옥 조각이 오늘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방금 전의 기억 때문일까? 그녀는 옥 조각을 손에 꼭 쥐었다. 그동안은 그저 정체 모를 과거의 유품일 뿐이었던 이 작은 돌멩이가 이제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열쇠가 되었다. 그 할머니는 누구일까? 왜 나와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일까? 9살 이전의 삶은 텅 빈 백지였다. 10년 전 끔찍한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 백지 위에 처음으로 희미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세연이라는 이름과 옥팔찌라는 단서. 차가운 바람이 계단참으로 불어 닥쳤지만 단비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의지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옥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굳게 목에 걸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 자신의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들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 위한 한 소녀의 외로운 싸움이 지금 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기억의 파편이 가져다준 희망은 하룻밤 사이에 강철 같은 의지가 되었다. 다음 날 김단비는 난생 처음으로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지도 앱 없이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어제 봤던 뉴스의 한 장면, 태상그룹의 로고가 박힌 거대한 빌딩의 이미지를 그대로 기억해냈기 때문이었다.
태상그룹의 본사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요새였다. 푸른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단비는 그 거대한 건물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딘가에 있을 그 할머니, 어쩌면 자신의 할머니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옷차림 그대로 당당하게 건물 앞에 광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남루한 모습을 비췄다. 그녀가 회전문을 향해 몇 걸음 떼었을 때였다.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귀신같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용무가 어떻게 되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 차가웠다. 저 박영옥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단비의 말에 보안 요원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다. 썩 꺼지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들은 단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내려 했다. 단비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바로 그때 광장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어제 봤던 얼음처럼 차가운 인상의 여인 민서진이 내렸다. 그녀는 소란이 일어나는 쪽을 힐끗 보더니 단비와 눈이 마주쳤다. 단비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민서진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무관심 이상의 본능적인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완벽한 정원에 기어들어온 더러운 해충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민서진은 단비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 팀장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쓰레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 쓰레기.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단비의 가슴에 박혔다. 보안 요원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비를 가축처럼 끌고 가 광장 밖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쳤다. 넘어진 단비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서진은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건물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단비는 깊은 굴욕감과 함께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다. 희망과 옥 조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거대한 권력의 성벽 앞에서 자신은 그들이 말하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혼자서는 안 된다. 이 세계의 언어를 알고 이 세계의 규칙에 따라 싸워줄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다. 그녀의 머릿속 사진첩이 빠르게 넘어갔다.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 그리고 이 싸움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 기억의 파편들을 조합하던 그녀의 뇌리에 1년 전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한밤중 골목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 한 여자가 차에 치여 쓰러졌고 차는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단비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은색 그랜저 37보 8291이라는 번호판, 그리고 스쳐 지나간 운전자의 왼쪽 눈썹 위 흉터까지. 그녀는 다음 날 사고 현장 근처에 붙어있던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보았다. 거기에는 피해자의 오빠이자 변호사라는
조강우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공중전화로 그에게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익명으로 알려주었다. 단비는 곧장 그의 사무실이 있다는 서대문구의 낡은 건물로 향했다. 태상으룹 본사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허름한 법률 사무소였다. 사무실 안은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조강우라는 남자는 며칠 밤이라도 샌 듯한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무슨 일로 왔죠? 학생?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사에 지친 냉소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단비는 품속에서 옥 조각을 꺼내 보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상그룹의 박 회장, 똑같이 생긴 팔찌,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기억에 대해 조강우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옥팔찌 하나를 가지고 태상그룹의 잃어버린 손녀라고 주장하는 거지 소녀, 망상이거나 혹은 돈을 노린 사기꾼이거나.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가씨, 마음은 알겠는데 여긴 소설 쓰는 데가 아니야. 나도 바쁜 사람이니 그만 가줘. 그가 막 문을 가리키려던 순간 단비가 나지막이 말했다. 변호사님은 저를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조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읊기 시작했다. 1년 전 오늘 변호사님 여동생이 테헤란로와 언주로 교차점에서 사고를 당했죠. 은색 그랜저, 차량 번호 31버 8292틀. 운전자는 40대 남성의 왼쪽 눈썹, 위 흉터. 그 정보를 제보한 사람, 저예요. 조강우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다. 그 정보는 경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가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단서였다. 그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눈앞에 남루한 소녀를 다시 보았다. 텅 빈 것 같았던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비범한 총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제가 누구인지. 그걸 찾으려고 변호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조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 더미와 단비가 내민 옥 조각과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태상그룹의 뉴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했지만 그녀의 능력은 진짜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감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싸우기 시작했다. 태상그룹, 보통 변호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1년 전 이 소녀 덕분에 여동생을 칠 뻔한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빚을 졌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결심을 내렸다. 조용했던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보지. 대신 조건이 있어. 위험한 짓은 절대 혼자 하지 마. 모든 건 나랑 상의해야 돼. 마침내 동맹이 결성되었다. 거리의 소녀와 변두리의 변호사.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조강구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옥팔찌를 찬 박영옥 회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단비의 눈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죽었던 그날부터요. 권력의 성벽은 밖에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 가장 약한 부분부터 하나씩 부수어야 한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강우 변호사 사무실의 낡은 소파는 김단비의 임시 침대가 되었다. 지난 며칠간 두 사람은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조강우가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그의 얄팍한 인맥을 총동원해 과거를 파헤쳤고, 밤에는 단비가 그가 모아온 자료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하며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탐정 듀오의 탄생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단비의 기억 속에 떠오른 한세연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조강우가 태상그룹 한씨 일가의 족보를 뒤지자 이름은 생각보다 쉽게 발견되었다. 한세연. 10년 전 사망한 박영옥 회장의 외아들, 한지훈의 외동딸, 태상그룹의 유일한 직계, 3세 상속녀였다. 화면에는 어린 시절 한세연의 사진 몇 장이 떠 있었다. 아버지 한지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볼이 통통한 여자아이. 단비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아리댔다. 하지만 그 아이의 공식적인 기록은 9살에서 멈춰 있었다. 가야세요. 조강구가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있던 자신의 정보원과 통화를 끊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10년 전 강원도의 한 산간 도로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있었어. 탑승자는 태상그룹 한지훈 부사장, 그리고 그의 딸 한세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 그는 해킹에 가까운 방법으로 빼낸 낡은 사고 기록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보고서는 조잡했고 곳곳이 검게 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건의 개요가 담겨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한지훈 부사장이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추락. 차량은 추락 직후 폭발하여 전형적인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됐군. 조강우가 혀를 찼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의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운 눈이 보고서의 허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첫째, 사건 처리 속도. 재벌 총수의 외아들이 사망한 대형 사고인데 현장 조사부터 원인 분석, 사건 종결까지 단 48시간 만에 끝났어. 이건 누군가 서둘러 덮어버렸다는 뜻이지. 둘째, 시신 확인 절차. 보고서에 따르면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치과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각적인 확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도 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최초 현장 도착팀, 관할 경찰서나 엘핑시구 구조대가 아니야. 태상그룹의 사설 보안팀이었어. 그들이 현장을 확보하고 한참 뒤에야 공식적인 인력들이 도착했지. 증거 인멸이나 조작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조강우가 법률적인 허점들을 짚어내는 동안 단비는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까맣게 타버린 자동차의 잔해, 부서진 가드레일, 비에 젖은 어두운 숲, 그 이미지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또다시 날카로운 두통과 함께 기억의 파편이 튀어올랐다. 차가운 빗줄기, 젖은 흙냄새,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의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비명. 기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고통은 생생했다. 단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저 끔찍한 사고의 현장에 그녀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조강우에게 말하자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았던 의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다면 동기가 필요해. 누가, 왜 태상으룹의 후계자와 그의 딸을 죽여야만 했을까? 조강우는 이제 민서진이라는 인물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죽은 한지훈 부사장의 아내이자 현재 태상으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하지만 숨겨진 가족 관계는 더 복잡했다. 한세연, 즉 단비는 민서진의 친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훈 부사장이 민서진과 정략 결혼을 하기 전 사랑했던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법적으로는 한지훈의 딸로 입적되었지만 민서진에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남의 자식일 뿐이었다. 동기는 충분하고도 남아 조강우가 결론을 내렸다. 만약 한지훈과 그의 유일한 혈육인 한세연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태상그룹의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한지훈의 아내인 민서진과 그녀의 아들인 한민성에게 넘어가게 되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찬탈이었던 거야.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조강우는 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사건 종결 몇 주 후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고 거액의 연금과 함께 시골로 낙향한 상태였다. 조강우가 사고에 대해 묻자마자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태상그룹의 보안팀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10년 전 그날 밤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돈으로 사들인 것이거나 혹은 공포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증거를 풍화시키고 증인들의 입을 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만으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었다. 민서진이 만들어 놓은 방어벽은 너무나 견고했다. 단비는 조강우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태상그룹 본사 건물의 사진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길 잃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적진의 지도를 분석하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밖에서 문을 부술 수 없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열어야 해요. 조간구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안으로 들어가다니 무슨 수로? 제가 들어가겠어요? 단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 건물 어딘가에 민서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과 박영옥 할머니를 가둬놓은 이유, 그 모든 것의 증거가 과거에 대한 수사는 끝났다. 이제 현재를 무대로 한 위험한 작전이 시작될 차례였다. 조강우의 작은 사무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었다. 며칠 만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름은 박은서, 시골에서 상경한 20살의 평범한 고아. 조강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약간의 불법적인 기술을 동원하여 완벽한 가짜 신분증과 이력서, 그리고 그녀의 배경을 뒷받침해줄 몇 가지 서류들을 만들어냈다. 김단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덥수룩했던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남루했던 옷은 깨끗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조강우의 지시에 따라 총명함과 경계심을 감추고 어수룩하고 순종적으로 보이는 법을 연습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김단비가 아니었다. 세상의 눈에. 그녀는 그저 서울의 삭막함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순진한 시골 처녀 박은서였다. 조강우는 태상그룹 본사의 미화 용역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에 아는 사람을 통해 박은서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취직시키는 데 성공했다. 면접 날, 단비는 완벽하게 박은서를 연기했다. 그녀는 관리팀장의 질문에 어눌하지만 성실하게 대답했고 그녀의 선한 인상과 절박해 보이는 태도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야간 청소팀. 그 중에서도 임원들이 있는 최고층을 담당하는 자리에 배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태상그룹 본사 건물에 처음으로 정식 출입증을 목에 걸고 들어서던 날. 단비는 며칠 전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쫓겼던 바로 그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굴욕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아닌 뜨거운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자의 굴에 들어온 작은 생쥐였다. 하지만 그녀의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흡수하는 그녀의 눈과 뇌였다. 야간 청소 작업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시작되었다. 거대한 빌딩은 나지 쉔서, 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함에 잠겼다. 동료 미화원들은 수다를 떨며 정해진 구역을 기계적으로 청소했지만 단비의 눈과 귀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의 주된 담당 구역은 민서진을 포함한 최고위급 임원들이 있는 50층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다른 층과 확연히 달랐다. 값비싼 대리석과 최고급 목재로 장식된 내부는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인공적인 공간이었다. 단비는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며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스캐너처럼 움직였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의 내용, 화이트보드에 적힌 회의 일정, 꺼지지 않은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이메일 제목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리리 속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그녀는 건물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했다. 복도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 보안 요원들의 순찰 경로와 교대 시간.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태상그룹 본사라는 거대한 요새의 3차원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직원들의 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 톤, 표정,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통해 그녀는 이 거대한 조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와 공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민서진을 두려워했다. 그녀의 이름은 절대적인 권력이자 거역할 수 없는 공포의 동의어였다. 작전을 시작한 지 며칠째 되던 밤, 단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위기를 맞았다. 그날따라 유독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민서진이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단비는 그녀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민서진의 사무실은 그녀 자신처럼 차갑고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단비가 막 그녀의 거대한 책상을 닦으려던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진이었다. 잊고 간 서류를 가지러 다시 돌아온 것이다. 단비에게는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책상 아래에 좁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1초만 늦었어도 발각되었을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책상 아래의 어둠 속에서 단비는 숨을 죽였다. 민서진은 의자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네, 회장님. 야근 시간 맞춰 투여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 그대로요. 요즘은 예전보다 더 안 좋으세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상대는 아마 민서진의 아들이자 태상그룹의 다음 후계자인 한민성일 것이다. 단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민서진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온기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는 차가운 사업가의 목소리였다. 박영옥 회장의 병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그녀의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민서진이 서류를 챙겨 나가자 단비는 한참 동안 책상 밑에서 나오지 못했다. 사자의 턱 밑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끔찍한 진실의 일부를 엿보았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날 이후 단비는 더욱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한 정보들을 조강우의 사무실에서 쏟아냈다. 조강우는 그녀가 기억해낸 방대한 양의 정보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들은 태상그룹의 재무보고서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 작은 제약회사로 매달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었다. 그 제약회사는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와 관련된 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었다. 단비의 침투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이제 민서진을 둘러싼 공포의 실체를 확인했고 박영옥 회장의 병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린 태상그룹 본사 건물의 설계도를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50층 임원실을 지나 가장 꼭대기 층에 위치한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공간을 가리켰다. 바로 박영옥 회장의 개인 거주 공간인 펜트하우스였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정해졌다.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저 견고한 요새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태상그룹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이었다. 그곳은 박영옥 회장의 개인 거주 공간이자 그녀를 가두고 있는 황금 감옥이었다. 일반 청소 용역은 이곳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김단비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청소팀 반장의 눈에 띄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묵묵하고 꼼꼼하게 일했고 모두가 기피하는 힘든 구역의 청소를 자원했다. 인력 부족과 잦은 결혼으로 늘 골머리를 앓던 반장은 성실하고 말이 없는 박은서, 즉 단비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회장님, 거주 공간 복도를 담당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자 반장은 망설임 없이 단비를 그 자리에 배치했다. 그렇게 단비는 감옥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최고층의 공기는 아래층과 전혀 달랐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복도를 장식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생기 없이 텅 비어 보였다. 보안은 훨씬 삼엄했고
간호사와 시종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다. 단비는 이곳에서 민서진의 두 얼굴을 목격했다. 민서진은 매일 아침 박 회장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며느리였다. 어머님,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쇠약한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는 그녀의 소나귀 힘은 강압적이었고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가끔 박 회장의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녀는 옛 친구의 안부를 묻거나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그럴 때마다 민서진은 능숙하게 말을 돌렸다. 어머님, 또 헷갈리시는구나. 그분은 오래전에 이민 가셨잖아요.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그저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박 회장을 세상과 고립시키고 그녀의 기억을 왜곡하며 스스로를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믿게 만들고 있었다. 단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끔찍한 범죄의 증거를 포착했다. 그날 오후 단비는 박 회장의 거실과 연결된 작은 라운지를 청소하고 있었다. 수간호사가 그곳에서 박 회장의 하루치 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수간호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여러 종류의 알약을 약통에 분류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단비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몇 초였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끄는 척하며 약이 놓인 쟁반에 접근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약통에 담긴 알약들의 모양, 색깔, 새겨진 기호까지. 모든 것이 1초 만에 그녀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저장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쟁반 한 구석에 놓인 아무런 상표도 붙어있지 않은 작은 유리병에 멈췄다. 수간호사는 약을 준비할 때마다 저 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박 회장이 마실 물컵에 떨어뜨리곤 했다. 단서는 잡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약을 훔칠 수는 없었다. 즉시 발각될 것이다. 그녀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청소용 극세 사천에 아주 작은 시로라기 하나를 몰래 뜯어냈다. 그리고 쟁반을 닦는 척하며 쟁반 위에 실수로 떨어진 투명한 액체 방울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아주 미세한 양이었지만 성분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날 밤 단비는 조강우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머릿속에 저장한 약들의 정보를 종이에 완벽하게 그려냈고 액체 성분이 묻은 시로라기를 밀봉된 비닐에 담아 건넸다. 이게 회장님이 매일 드시는 약이야. 그리고 이건 처방전에 없는 액체고. 조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아는 사설과학수사연구소에 익명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단비가 그려낸 약들의 정보를 의약품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세상에 조강우가 낮은 탄성을 질렀다. 단비야, 네가 기억해 온 약 중에 하나가 가짜야. 모양이랑 색깔은 처방된 치매 약이랑 똑같지만 성분은 달라. 이건 일시적인 기억 상실과 혼란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진 신경 안정제야.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잠시 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다. 단비가 가져온 투명한 액체는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단기 수면 진정제 성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민서진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병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박 회장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었다. 처방된 약을 바꿔치기 하고 불법적인 약물을 투여하여 그녀를 영원히 혼란과 무기력의 늪에 가둬두려 한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박 회장이 혹시라도 정신이 돌아와 유언장을 바꾸거나 과거의 진실을 폭로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만약 박 회장이 단비를 알아보고 세연하라고 외친다 해도 그저 치매 노인의 망령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존속 학대이자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조강우는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단비는 그를 말렸다. 소용없어요. 민서진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간호사를 협박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이우겠죠. 증거가 더 필요해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그들의 임무에 끔찍한 긴박감이 더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10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살당하고 있는 할머니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단비는 자신의 청소부 유니폼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할머니에게 직접 쉬어다하야만 했다. 그녀의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민서진은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지배자였다. 태상그룹의 꼭대기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은 그 자체로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거대하고 차가우며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공간. 그녀는 매일 아침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백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승인했으며 거대한 제국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했다. 그녀의 통제력은 회사 경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가롭게 보안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특히 그녀의 황금 감옥에 갇힌 시어머니 박영옥 회장의 거주 공간 주변 영상은 매일 빼놓지 않고 확인했다. 영상이 무심하게 재생되던 중 그녀의 눈이 화면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새로운 미화원이었다. 박은서라는 이름의 총우석에서 올라온 고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민서진의 동물적인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단순한 시골 처녀라고 하기엔 그 아이의 움직임이 너무나 효율적이고 침착했다. 주변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아닌 목적의식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서진은 화면을 확대해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이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아주 오래전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희미한 잔상이 그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그녀는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완벽하게 정돈된 자신의 정원에
이름 모를 잡초 하나가 도단한 것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 불쾌감의 근원을 찾아내 뿌리 뽑아야만 했다. 민서진은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10년 넘게 그녀의 손발이 되어 온 충직한 남자였다. 맨 위층에 새로 들어온 청소부 아이, 박은서라고 했던가. 그 아이에 대해 전부 알아봐. 출신, 과거, 주변 인물.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을 가졌더군. 그녀는 여전히 단비를 거대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거나 돈을 노리고 접근한 하찮은 좀도둑 정도로 여겼다. 그녀의 오만함은 눈앞의 작은 생쥐가 사실은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호랑이의 새끼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단비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변했음을 즉시 감지했다. 복도를 순찰하는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더 오래 머물렀고 동료들은 그녀와의 사적인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청소반장은 그녀에게 민감한 구역의 청소를 맡기지 않고 CCTV가 가장 잘 보이는 복도나 라운지 청소만을 지시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서서히 그녀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진은 덫을 놓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단비를 호출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달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그룹의 신규 사업에 대한 극비 재무 보고서였다. 만약 평범한 청소부라면 그저 공손하게 서류를 주워 건넬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다른 목적을 가진 자라면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 내용을 훔쳐보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단비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박은서를 연기했다. 그녀는 서류의 내용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두 손으로 공손히 서류를 집어들어 민서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역설적으로 민서진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저토록 완벽한 순종은 마치 잘 훈련된 스파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단비는 조강우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조강우는 경악했다. 들켰어. 단비야. 당장 그만둬야 해. 우리가 만든 가짜 신부는 태산의 정보력 앞에서는 종이장이나 마찬가지야. 더 깊이 파고들면 넌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단비는 단호했다. 아니요. 그만둘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변호사님, 할머니의 상태가 날마다 나빠지고 있어요. 저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오히려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후퇴하는 대신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찾을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박영옥 회장과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녀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해야만 했다. 단비는 사무실 벽에 걸린 캘린더를 보고 있었다. 며칠 뒤 태상에서는 비공개로 제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바로 10년 전 사고로 죽은 그녀의 아버지 한지훈 부사장의 기일이었다. 제사는 박 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족들만 모여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었다. 외부인은 철저히 통제될 것이다. 청소부인 그녀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단비는 그날이 자신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호랑이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생쥐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뛰어들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숨바꼭질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한지훈 부사장의 10주기 제사일 아침. 태상으룹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김단비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오갔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작전은 조강우와 함께 밤새워 계획했다. 그것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계획이었다. 조강우가 외부에서 민서진의 발을 묶고 그 사이 단비가 내부에서 박영옥 회장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오전 10시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 단비는 복도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정확히 10시 5분 민서진의 개인 비서가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태상그룹의 법무팀을 사칭한 조강우가 긴급한 해외 소송 문제를 핑계로 그녀와의 즉각적인 화상회의를 요청한 것이다. 민서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보여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경호 팀장에게 날카롭게 지시했다. 15분 안에 돌아올 테니 아무도 어머님께 접근 못하게 해. 특히 그 청소부 아이 눈에 띄지 않게 감시하고. 그녀는 단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제사라는 중요한 날에 감히 무슨 일을 벌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서진이 서재로 사라지자 단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이었다. 그녀는 먼저 내부의 혼란을 만들어야 했다. 박 회장의 곁에는 늘 수간호사를 포함한 사용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단비는 그들 중 유독 박 회장을 안쓰럽게 쳐다보던 젊은 간호사를 눈여겨봐 두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끌고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박 회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복도 코너에서 거대한 중국 도자기가 놓인 테이블 옆을 지나는 척하며 실수로 카트를 밀어 도자기를 쓰러뜨렸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모든 사용인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수간호사를 포함한 모두가 경악하며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단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대편 박 회장이 홀로 앉아있는 통유리 온실로 향했다. 박영옥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고 있었다. 약물 때문인지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고귀했던 분을 저토록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민서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 없이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휠체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10년 동안 자신의 목숨처럼 간직해온 반으로 쪼개진 옥팔찌가 담긴 주머니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옥조각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으로 내밀었다. 온실의 햇살이 옥조각 위로 쏟아져 맑고 깊은 녹색 빛을 반사했다. 처음에 박 회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공허한 시선은 단비의 손바닥 위를 초점 없이 맴돌 뿐이었다.
단비의 심장이 절망으로 가라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박 회장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옥 조각 위에 멈췄다. 혼란스러워하던 그녀의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한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망각의 두꺼운 안개가 아주 잠시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자신의 손을 들어 단비의 손목에 있는 나머지 반쪽 팔찌를 만졌다. 그리고 시선은 팔찌에서 단비의 얼굴로 아주 느리게 옮겨갔다. 그녀의 눈이 단비의 눈을, 코를, 입을 더듬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잊어버린 그림을 맞추려는 듯이 그녀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작은 소리로 움직였다. 세연아 그 한마디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단비의 온몸을 울렸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세상에서 지워졌던 자신의 존재, 바로 눈앞의 할머니가 그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다. 단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다. 할메오니, 단비가 막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자기가 깨진 소란을 정리하고 돌아온 수간호사와 화상회의가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에 차 돌아온 민서진이 동시에 온실로 쳐들어왔다. 민서진의 눈에 비친 것은 무릎을 꿇고 있는 청소부 아이와 그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했다. 박 회장의 눈빛이 평소의 텅 빈 눈빛이 아니었다. 당장 그 애 끌어내. 민서진의 비명에 가까운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단비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단비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발버둥 쳤다. 세연아 안 돼, 우리 강아지. 가지마. 박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부림쳤지만 간호사들이 그녀를 억눌렀다. 수간호사는 재빨리 주사기를 꺼내 그녀의 팔에 진정제를 놓았다. 박 회장의 저항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녀의 눈은 다시 공허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단비는 짐승처럼 끌려 나갔다. 1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잔인하게 막을 내렸다. 그녀는 10분 뒤 태상으로 건물 밖으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내쫓겼다. 해고 통보와 함께 다시는 이 건물에 접근하지 말라는 살벌한 경고가 뒤따랐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녀의 유일한 잠입 루트가 막혔고 정체마저 탄로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선 단비의 눈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쫓은 거대한 유리 성체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확신이라는 그 무엇보다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한세연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기억한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찾는 이름 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할머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태산의 진정한 상속자였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태상그룹에서 쫓겨난 후 김단비는 더 이상 박은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 한세연으로서의 싸움을 준비했다. 조강우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반격을 위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민서진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의 약점과 동선이 붉은 펜으로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제부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야. 조강우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진이 더 이상 손을 쓰기 전에 10년 전의 침묵을 깨뜨려야 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10년 전 돈의 양심을 팔고 9살 소녀의 죽음을 묵인했던 전직 경찰 최철민이었다. 조강우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최철민은 명예퇴직 후 서울의 모든 연고를 정리하고 경상남도의 한적한 항구 도시로 내려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과거를 잊은 채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태상그룹이 준 검은 돈으로 산 평화였다. 다음 날 단비와 조강우는 남쪽으로 향하는 첫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의 창밖으로 서울의 삭막한 풍경이 멀어지고 푸른 들판과 반짝이는 바다가 나타났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저 평화로운 풍경 속에 1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최철민의 횟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인심 좋은 시골 노인이었다. 조강구가 먼저 그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을 10년 전 태상그룹 차량 사고를 재조사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철민의 인자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에 경계심과 적의가 떠올랐다. 옛날 일은 다 끝났소. 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으니 썩 돌아가시오. 그는 조강우를 거칠게 밀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10년간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조강우의 법률적인 접근은 실패했다. 이제 단비의 차례였다. 그녀는 최철민의 심리를 파고들어야 했다. 그는 민서진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을 죄책감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단비는 혼자서 최철민을 찾아갔다. 그가 단골로 가는 듯한 허름한 포장마차였다. 최철민은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단비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최철민은 그녀를 보고 경계했지만 낮에 본 변호사와 함께 있던 소녀라는 것만 알아봤을 뿐. 다른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단비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자신의 반쪽짜리 옥팔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맑은 옥빛이 어두운 포장마차의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아저씨가 죽었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9살짜리 아이예요? 단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지도 분노로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너무나도 고요하고 슬픈 음색이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최철민의 심장을 더 강하게 찔렀다. 최철민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눈앞의 소녀와 테이블 위의 옥팔찌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죽었던 아이가 유령처럼 자라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소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름도 가족도 없이 길 위에서 살았어요. 단비는 말을 이었다. 그저 알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9살 아이의 목숨값은 얼마였나요? 그녀의 질문은 법적인 추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향한 도덕적인 질문이었다.
최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던 바로 그 질문과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진의 위협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단비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제 할머니는 지금 독살당하고 있어요. 제 존재를 아는 누군가가 할머니의 정신을 약물로 파괴하고 있다고요. 아저씨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공범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살인미수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에요. 저를 도와 할머니를 구해주세요. 그럼 저도 아저씨가 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침묵하신다면 아저씨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살인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2번째 살인. 그 말이 최철민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어깨가 무너지며 늙은 얼굴 위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대미.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다. 내가 죽일 놈이요.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민서진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거부할 수 없는 거액의 돈으로 어떻게 자신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태산의 보안팀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자신에게 가져왔는지 그의 자백은 떨렸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다음 날 아침, 조강우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최철민의 모든 증언을 영상으로 녹화했다. 10년 동안 진실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이제 민서진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단비는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방역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상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였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무겁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에는 민서진이 얼음의 여왕처럼 차갑고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박영옥 회장의 악화된 병세를 명분으로 그녀의 법적 권한을 정지시키고 자신이 공식적으로 태상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슬픔과 책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비관적으로 보고하며 회사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고 호소했다. 그녀의 편에 선 이사들은 동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10년 계획이 마침내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바로 전날 밤, 조강우의 사무실에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단비는 박 회장의 곁을 지키던 젊은 간호사에게 몰래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서진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젊은 간호사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매일같이 약물에 취해 쓰러져가는 박 회장을 보며 느꼈던 양심의 가책이 그녀의 용기를 일깨웠다. 그녀는 단비의 위험한 부탁에 동의했다. 바로 이사회 당일 아침, 민서진이 주는 약 대신 의사가 처방한 진짜 약을 박 회장에게 드리는 것. 마침내 이사회장 민서진이 의결을 위한 투표를
막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조강우 변호사와 남루하지만 당당한 눈빛의 김단비가 서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조강우가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민서진 현 회장 대행의 자격에 대한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이 안건은 태상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는 단비를 가리키며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소녀는 10년 전 사망했다고 알려진 태상그룹의 유일한 적통 상속자 한세연 양입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민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다. 웬 미치광이들이 벌이는 싸구려 연극이람. 저것들은 경쟁사에서 보낸 사기꾼들이야.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에게 접근하려던 순간 조강우는 재빨리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늙고 초췌한 전직 경찰 최철민의 얼굴이 나타났다. 저는 10년 전 민서진 사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한지훈 부사장 교통사고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살아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서진 사모의 지시에 따라 그 아이가 차 안에서 불타 죽었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전직 경찰에 떨리는 고백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조강우는 이어서 민서진과 최철민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박 회장의 약물에서 검출된 독성 성분 분석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궁지에 몰린 민서진은 광적으로 방역했다. 조작이야. 전부 저것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야. 저 아이가 한세연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지?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해. 그녀는 시간을 벌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박영옥 회장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젊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약물에 흐려져 있지 않았다. 수십 년간 거대한 제국을 호령했던 여제 누티의 차갑고 위험 있는 총기가 그 눈 안에서 되살아나 있었다. 진짜 약이 기적처럼 그녀에게 잠시나마 맑은 정신을 되돌려준 것이다.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살아있는 전설, 박영옥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며느리인 민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했다. 독사 같은 것. 박 회장은 한 걸음 단비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주름진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 아이가 내 손녀 한세연이다. 내가 내 새끼를 못 알아볼 것 같으냐.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들어 올려 옥팔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단비의 손을 잡아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반쪽짜리 옥 조각을 꺼내 보였다.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를 길바닥에 내버렸으며 이 늙은이를 독살하려 한 모든 것을 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민서진, 넌 끝났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민서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그 안에서 추악한 탐욕과 패배감에 젖은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 진짜 주인의 명령을 받게 된 보안 요원들이 발악하는 민서진을 제압했다. 단비는, 아니 세연은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그런 그녀의 손을 힘껏 잡았다. 10년간의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태상그룹 이사회 회의실에서 벌어진 드라마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죽었던 재벌 3세의 귀환, 태상그룹 며느리의 끔찍한 범죄 행각, 뉴스는 연일 속보를 쏟아냈고 태상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민서진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녀가 쌓아 올린 10년간의 철옹성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혼란에 휩싸여 있는 동안 태풍의 눈이었던 펜트하우스 안에는 역설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김단비? 아니, 이제는 한세연이라 불리는 소녀는 할머니 박영곡 회장의 곁을 지켰다. 이사회장에서 기적처럼 맑은 정신을 보여주었던 박 회장은 그날 이후 다시 시간과 기억을 오가는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는 곁에 앉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지난 10년간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세연은 할머니와 함께 낡은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 한지훈, 그리고 아기였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행복한 가족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시간의 무게를 실감했다. 며칠 후 조강우의 주선으로 백발이 성성한 보석장인이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박 회장과 세연의 손목에 있는 2개의 반쪽짜리 옥팔찌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그는 돋보기를 끼고 한참 동안 2 조각을 살펴보더니 낮은 탄성을 질렀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는 한 쌍입니다. 이런 건 인연이 없으면 다시 만날 수 없는 보물이지요. 그의 숙련된 손길 아래 10년 동안 헤어져 있던 2개의 옥조각은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되었다. 수리가 끝난 팔찌는 박 회장의 손에 의해 세연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졌다. 팔찌가 피부에 닿는 순간 세연은 차가운 옥의 감촉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이었고 끊어졌던 가족의 사랑이었으며 그녀가 한세연임을 증명하는 세상의 유일한 징표였다. 비로소 옥은 그 본연의 찬란하고 맑은 빛을 되찾았다. 혼란은 서서히 수습되었다. 민서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태상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은 기적처럼 돌아온 유일한 적통상속자 한세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조강우는 온갖 법률 서류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 네가 나서야 할 때야. 세연아, 네가 태산의 주인이 되어야 해. 그게 순리야. 하지만 세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이 화려하고 거대한 세계가 낯설기만 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세상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사람들의 무관심과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생존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세연이라는 이름보다 김단비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익숙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걸린 옥팔찌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삶을 떠올렸다.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 하지만 그 속에도 사람은 있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건네주던 따뜻한 붕어빵. 지하철역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던 이름 모를 아저씨의 낡은 담요.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작은 온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단비의 삶을 지울 수 없었다. 아니,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 삶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세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조강우와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그녀는 태상그룹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한 달 후, 한세연은 태상그룹의 상속자로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가 발표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이나 해외 투자가 아니었다. 저는 오늘 태상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단비재단의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단비재단은 이 땅의 모든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안전한 잠자리와 따뜻한 식사,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떤 아이도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절망을 겪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였던 김단비의 이름을 미래의 희망을 위한 이름으로 되살린 것이다. 1년 후 태상그룹은 한세연의 지휘 아래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조강우는 그룹의 준법감시 및 윤리경영실장이 되어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서울에 한복판에 단비의 집 1호가 문을 열었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최신 시설의 보호 쉼터였다. 개관식 날, 한세연은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 차림으로 아이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그녀는 1년 전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한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심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휠체어에 앉은 박영옥 회장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세연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손목 위에서 부드럽게 부서졌다. 10년 만에 하나가 된 옥팔찌가 더 이상 부서진 과거의 상징이 아닌 완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